Making Mice Discovery 내기 프로젝트 6번째. 오늘은 공간 기반 사업 개발 전문가 더 제너럴리스트의 김대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대우 대표님은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이시기도 하지만 지인분들 중에 공간을 굉장히 재무적으로도 이해하고 경영적으로도 이해하고 운영적으로도 이해를 잘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런 딱딱한 한쪽 머리가 있는 반면 반대쪽에 몰랑몰랑한 면이 있어서 기획력도 굉장히 있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획과 운영 능력을 현실에서 적용해서 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공간 기반 사업들을 분석하는 힘도 있는 분이어서 마이스 산업에서도 사실 공간 기반의 사업 개발을 꾸준히 해야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딱 정확하게 어플라이 되진 않지만 모든 영역, 다른 영역에서의 인사이트들을 사실 마이스 영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흡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자주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기 프로젝트 6번째이고, 심지어는 핫핑크로, 마젠타로 꼭 요청을 하셔서 화면도 그 썸네일도 아마 이 핫핑크로 나가는, 그렇죠. 신발도 핫핑크입니다. 신발도 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디다스 핫핑크를 신고 오셔서 이때까지 저희가 계속 스타트업 신들도 만나고 마이스업 분들 만났지만 또 다른 영역들로 계속 영역을 넓히려고 하거든요. 많이 넓혀서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자극적인 임팩트를 많이 받아야지 마이스 영역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시작은 우리 김대우 대표님의 소개부터, 그다음에 김대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현상들, 현재의 공간 베이스의 라이프스타일 사업들의 현상들, 그리고 경험들, 이런 걸 한번 분석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핫핑크 김대우라고 합니다. 네, 그 공간 기반 사업 개발 전문가라고 여기 써져 있긴 한데 좀 모호하게 느끼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예전에 제가 뭐 큰 규모의 기업에 속해 있을 때는 어느 회사에 뭐 김 과장입니다, 뭐 김 부장입니다 라면 소개하면 사실 됐는데, 이제 전 2년 전에 이제 월급 받는 업에서는 이제 독립을 했거든요.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제 정체성을 좀 소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너 뭐 하는 놈이냐 물어봤을 때 제가 쓰는 워딩은 라이프스타일 사업 개발 전문가입니다. 저는 그 대학교 3학년이었던 1999년도에 우연한 기회로 이제 창업으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요. 막상 그 사업은 한 2년 반 정도 하다가 준비가 부족해서 망했어요. 근데 창업을 해봤다는 그 이력 때문에 SK 그룹에도 제가 있었고, 뭐 LG 그룹에도 있었고, 뭐 인터파크나 컨설팅 회사도 있었는데 거의 7개 소속을 옮기면서 계속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신사업 기획했던 일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 개발 전문가라고 저를 붙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다양해서 라이프를 다 망라한다.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사업 개발 전문가라고 저를 이제 명명을 하게 됐고, 사실 초반에는 사실 IT 붐이라는 게 되게 컸었기 때문에 뭐 IT 기반의 뭐 솔루션, 플랫폼, 온라인 컨텐츠 쪽 일을 주로 했었는데 2012년을 계기로 해서 제가 제주도에 어떤 호텔 업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 뭔가 공간 기반의 업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뭔가 저한테 되게 적성에 맞기도 하고 큰 변화의 어떤 당위성?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앞에 서 있으면 되게 큰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간 기반 라이프스타일 사업 개발 전문가라고 저를 좀 길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또한 좀 단어가 어려울 수 있어 조금 풀어드리면, 이제 공간 기반 라이프스타일 사업이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온리 사업들, 뭐 넷플릭스 같은 이런 사업을 빼고 공간이 끼어 있는 모든 사업,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식당, 가게, 여관, 뭐 갤러리, 오피스 이런 것들이 다 망라해서 공간 기반 라이프스타일 사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업계에서 총 커리어는 한 23, 4년 되지만 최근 한 11년 정도는 공간 기반 사업에 대해서만
뭐 1인 업장 그리고 100인이 넘는 업장까지 직접 기획하고 오픈시키고 운영하고 어떤 재무적인 BEP를 도달하는 데까지 굴렀다. 그런 사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험치가 있으셨던 네네네네.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앞단에 공간 기반 사업에서 뭔가 제가 기회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네. 저를 가끔씩 이제 공간 전문가라고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질문이 건축가냐? 아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디자이너냐? 그리고 공간 전문가를 주로 여기서 보면 이제 디자인 파트의 사람들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부분은 공간 기반으로 한 사업의 한 일부라고 생각하고 크게 이제 이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디벨로퍼라고 많이 불리는 직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공간을 개발될 수 있게 돈을 조달하고 어떤 그 공간의 컨셉을 잡는 그러니까 디벨로퍼 시행사들이 하는 측면에서 투자 및 개발이라는 분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좀 매뉴얼리 현장을 운영하는 운영 담당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둘을 클라이언트로 해서 공간의 어떤 디자인해주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측면에 이 세 가지 분야별로 저는 어떤 변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네. 사실은 그 업의 특징이라는 게 어디서 돈이 되느냐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많이 결정이 되는데 뭐 많이 과거긴 하죠. 제가 보기엔 한 2000년대 초반, 2010년 정도까지만 그쵸. 해도 이 분양 수익이라는 걸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종의 좀 치고 빠지는 거죠. 맞아요. 만들어 놓고 빨리 분양을 사실 매각하는 거니까 시세 차익을 내고 매각하고 빠지는 것. 그러다 보니 사실 운영은 사실 이 투자 및 개발에서 큰 돈이 큰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데 운영은 사실 큰 부가가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만들어진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매뉴얼리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부차적인 직무처럼 취급을 당했던 게 저는 운영이다. 어떤 현실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보다는 이제 투자 및 개발사를 주 클라이언트로 해서 법적으로 공간을 만들 때 인허가를 받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법패도라고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뭐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예쁘고 멋지게 그렇죠.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게 예전의 어떤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게 달라졌다고 생각하고요. 그 큰 이유가 수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공간의 공급도 많아졌고 네네. 그런 공간 중에서 퀄리티 있는 좋은 공간의 공급도 많아져서 또 보태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저성장인데 뭐 서울 수도권 같은 데는 뭐 이제 개인적인 뭐 주관이긴 합니다만 너무 그 부동산 가치가 고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특히나 상업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이 되게 많이 날 정도로 분양 수익으로는 돈을 벌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운영 수익으로 그러니까 잘 지어서 운영을 잘해서 운영으로 이익을 내고 운영 이익이 내는 곳은 또 거기에 비례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그래서 운영 수익이 주 수익이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그전에 부차적으로 여겨졌던 운영 직무가 전체 공간 기반 직무의 어떤 주축으로 올라서고 단순 매뉴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획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그런 변화. 그리고 디자인 측면에서는 운영 수익이 중요하다 보니까 운영 효율성을 이제 따질 수밖에 없게 되고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예쁘고 멋진 것보다는 뭔가 정서적인 차별성이 중요하다. 이런 변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좀 해보면 이제는 부차적이었던 운영 직군이 기획이 강화되면서 어떤 투자 및 개발, 디자인까지 포괄하고 연결하는 그런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 좀 제 자랑 같긴 한데 제가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로 그런 직무를 맡았고 그런 구조로 계약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뭐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주도의 이제 4성급 호텔이자 복합문화공간인 이제 플레이스 캠프 제주라는 곳을 기획해서 오픈시키고 운영하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운영과 기획을 중요한 관점으로 해서 기획하고 운영을 해 나갔고 이 전체 부동산 개발 혹은 공간 개발 및 운영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이 직무가 중요하다라는 걸 설득을 해서
2015년에 그러니까 부동산 매각 차익의 수익 지분을 제가 갖는 구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5년에 제가 하고 나면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이는 데는 없긴 하는데 이제 업계 카더라에 따르면 뭐 요새 핫한 뭐 글로브 서울이나 이제 어니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발 초기부터 기획에 참여하고 매각 차익의 일정 지분을 갖는다라는 어떤 그런 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영 부분이 기획이 중요해지고 사업의 주축으로 돌아선다. 그렇다면 내가 기획 운영 역량을 갖고 있으면 선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회 요인을 봤고요. 이게 예전에는 공간 기반 직무라는 게 집군이 좀 이렇게 투자, 네네네. 뭐 운영, 디자인 이렇게 나눠졌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영역, 기획 운영 영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간을 베이스로 하는 사업에서도 프로듀서적 기능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프로듀서가 돼서 네네네. 내가 이런 기획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서 수익을 낼 것이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충분히 부동산 가치가 오를 것이고 라는 거를 정하는 프로듀서가 있고 그 프로듀서의 기획에 설득된 재무가 있고 설득된 디자인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진짜 공간 베이스의 비즈니스가 전부 프로듀서의 역량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공간뿐만은 아니긴 해요. 모든 영역에서 프로듀서의 기능이 굉장히 역할이 커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거기다 한마디만 좀 더 보태면 말씀대로 이 세 가지 권역이 옛날엔 분절돼 있었다고 하면 이 직군을 중심으로 통합이 되고 있고 이 직군은 이제 제 회사 이름처럼 이제 특정 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는 다수의 스페셜리스트랑 대화하고 리드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프로듀서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그래서 더 제너럴리스트. 예, 그래서 제가 더 제너럴리스트. 그런 깊은 뜻이. 이때까지 몰랐네. 네네. 그러셨군요. 네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런 기획 운영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고 제가 느꼈느냐를 설명을 좀 들어보면 일단은 기능적인 관점에서는 무인화, 그러니까 뭐 완전 꼭 무인이 안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어떤 현장 운영 인력의 최소화라는 어떤 대세감을 제가 봤어요. 효율성이죠. 네네네. 근데 이것은 이제 세 가지 또 어떤 이해 당사자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운영자 관점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특히나 대면 접객을 하는 인력을 뽑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일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요새는 그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이제 딜리버리 배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페이도 좋고 자기 시간 활용에 대한 자유도 높여서 글로 가거나 좀 꿈이 있는 분들은 직접 창업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 뽑기도 힘들고 뽑아 놓으면 이탈도 많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비용 부담도 되게 커요. 그래서 이게 힘든 상황에서 그러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요새 전 오더, 그러니까 주문과 결제는 거의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무인으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술집에 가도 다 태블릿으로 오더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들도 계속 진화하고 가격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전에는 사람의 손길을 빼고 비대면 무인 시스템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적응하기 싫어서 사람을 또 찾았어요.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있어도 굳이 와서 했었는데 코로나19 하면서 무인이 너무 당연해지고 그걸 오히려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되면서 소비자의 수용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운영자 어떤 시스템적인 인프라 소비자의 수용도까지 다 맞춰져서 무인화는 거의 그냥 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사람을 대면하는 대면 서비스에서는 무인화는 저는 무조건 가야 되는 대세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관점에서는 아까 저는 이제 약간 그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요새는 저는 그 자기다움의 시대, 저는 달리 제가 이제 풀어낸 용어는 자아 과잉의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자아 과잉의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뭐랄까 큰 기쁨을 느끼는 거는 저는 그 정서적인 공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잉된 자아는 나름의 다 또 코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코드와 딱 맞는 주파수가 딱 맞는
무언가를 만났을 때 울컥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좀 멋있게 표현해서 울림과 설렘이라는 좀 문어체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예전처럼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도는 좀 떨어지고 뭔가 나한테 울림과 설렘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어필 요소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능적 관점에 무인화는 그냥 따라야 될 대세라면 정서적 관점에서 울림과 설렘을 주는 게 각 사업자들이 추구할 수 있는 차별화 요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예쁘고 멋진 디자인은 예전 이야기고 네네네. 지금은 예쁘고 멋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울림과 설렘이 있는 디자인이면 그게 예쁘지 않아도 되고 멋지지 않아도 되는데 울림과 설렘을 줘야지만이 사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소매 공간이든 어떤 공간이든 간에 차별화 요소가 된다는 거죠. 네네네. 쉽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지향점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쁜 건 좀 다른데 요새 울림과 설렘을 주면 멋진 거 선우가 그렇게 되고 있는 그렇네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해하기가 팍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개념이라서 좀 이제 뒷부분에 제가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울림과 설렘을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이건 저도 계속 그 개념을 좀 더 이렇게 명료하고 이렇게 좀 구체화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그래도 이제 제 진심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조금 워딩이 조금 어렵더라도 말씀드리면 저는 컨텐츠적인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컨텐츠적인 네. 가치를 확보한 공간. 그러니까 그 공간이 컨텐츠로서의 어떤 가치를 확보하면 울림과 설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컨텐츠랑 스토리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컨텐츠와 스토리는 다르다. 예.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는 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라서 비교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스토리보다는 컨텐츠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도 컨텐츠의 일부긴 한데 스토리라고 하면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왠지 그 서사적인 어떤 뭐라고 하죠? 그 개연성과 인과관계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혹은 핍진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한 어떤 강박이 생기는데 콘텐츠는 어떤 정서적인 감흥을 줄 수만 있다면 그런 서사적 개연성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콘텐츠적 가치에서는 서사적 개연성보다는 많이 쓰는 단어긴 하지만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나름의 어떤 정리지만 진정성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누가 됐든 이 한 개인이 한 자아가 그것을 만나서 매료됐던 너무 좋아서 막 미치겠는 어떤 반했던 그 어떤 그 느낌 정서에 또 너무 좋아 죽겠어서 더 깊게 왜 요새 디깅한다고 그러잖아요. 디깅하고 디깅했던 흔적의 축적. 제가 좀 용어가 좀 시적이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요새 글쓰기 배우신다. 네네네. 네네. 그 매료됐던 마음과 행동하면서 어떤 그 흔적이 축적됐을 때 저는 컨텐츠적인 가치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공간에 들어서면 울림과 설렘이 생긴다. 그럼 이게 좀 사업적으로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이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업의 성공 요인이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딘가 갔을 때, 어딘가 경험했을 때 자랑하고 싶고, 내가 또 오고 싶고, 그리고 뭐 엄마 혹은 나의 애인, 내 친구 소중한 사람을 데려오고 싶고, 그러면 바이럴되고 재방문되고 사람을 끌어오기 때문에 한 명만 오면 무조건 시간의 차이지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 잘 끌어오는 게 저는 컨텐츠라고 생각해서 어떤 성공의 확률을 높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이 컨텐츠적 가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좀 컨텐츠 쉽게 뭐 음악이나 뭐 예술이나 아까 뭐 스토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좋아하면 팬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고객한테 팬덤이 생기면 그걸 바탕으로 브랜딩이 되고 이 IP 사업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그래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다른 부가 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 테크놀로지가 확 발전하면서
결국 소비자들은 생산자들보다 더 많은 어떤 예전에는 생산자가 훨씬 정보를 많이 가졌으면 지금은 소비자가 가진 정보들이 그러니까 정보의 불균형이 깨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보의 내가 가진 정보가 더 많거나 소비자인 내가 가진 정보가 많거나 아니면 같은 걸 소비하는 주변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소비하는 것을 보고 같이 소비한다거나 이런 경향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든지 간에 어떤 아이템이든 간에. 그게 이제 그렇게 뭐 리뷰를 보고 다른 사람의 리뷰를 보고 구매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가 써보지도 않았는데 업체에서 말하는 정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리뷰를 더 신뢰하는 세상인 거라서 이 컨텐츠적 가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사적 개연성이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이쁜 어떤 거거나가 아니라 이 울림과 설렘을 주는 컨텐츠적 가치만이 그 리뷰를 동하게 하는 뭐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또 자랑하고 싶고 또 데리고 오고 싶고 그런 가치가 있는 공간들을 만든다는 건 정말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참 어려운 말이긴 한 것 같아요. 컨텐츠적 가치. 이게 공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벤트에도 적용이 되고 어디에도 컨텐츠적 가치가 확실히 있어야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걸 소비자가 다 듣고 그런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필터링을 자기들끼리 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아주 어려운 얘기지만 다 알아야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또 이제 이 울림과 설렘이라는 굉장과 울림과 설렘을 주는 이 시어 같은 이 가치를 이런 어떤 반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방법론을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는 안 해봤지만 제 나름의 생각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어떤 취향을 계속 축적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축적하는 것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 이제 사례들을 제가 연구를 했고 이제 실행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개념적인 것보다는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취향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공간 기반 라이프 스타일 사업은 이제 도화서림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전시와 체험이 이루어지는 작은 서점.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 좀 와닿으실 거예요. 한 1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평 정도 되는 약간 다락방 같은 곳에 뭔가 그 누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와이프가 보면 다 갖다 버리라고 할 것 같은 것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잡동사니의 모음 같지만 뭔가 누군가 되게 좋아했던 물건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책들이 제일 많고요. 책이 많고 그다음에 그 문구 이 주인장이 문구를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한 구석에 15평의 작은 공간 한 구석에 이만한 이제 그림을 가져다 놓고 그걸 또 볼 수 있게 앞에다 감상할 수 있는 의자를 갖다 놓은 공간도 있고 또 주인장이 천체망원 이렇게 하늘 보면서 밤에 별 보면서 되게 또 감흥을 느꼈다고 해서 이런 천체망원경과 계속 별을 볼 수 없으니 뭔가 별을 보기 좋은 또 아이패드에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대요.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잡동사니의 모집 같고 아마 이게 또 복합문화공간 일종의 또 전시 공간이라고 주장은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전문 큐레이터 관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서사적 개연성에서는 정말 헛웃음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곳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2시간 여기 머무르는데 2만 원을 내야 돼요. 물론 이제 커피를 주긴 하는데 커피를 또 2만 원 먹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리고 카페에서 2시간 있으면서 2만 원 내는 사람도 잘 없고 심지어 서울역 뒤쪽 역으로 와서 이게 비탈길을 한 10여 분 와야 되고 이 공간 보시면 여기 무슨 문화공간 있을 것 같나요? 여기 전혀 없을 것 같아요. 4층까지 계단을 꾸역꾸역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여름 시즌 재오픈한다고 문을 닫아 있는데 봄에 오픈하고 있을 당시만 해도 한 번에 8명 수용이 가능해요. 예약이 힘들어요. 예약제로 네, 네이버 예약으로만 봤는데 이게 왜 될까 했을 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김진우 대표라는 네. 사람이 너무 책을 좋아했던 어떤 그런 마음을 저한테 설명해 준 건 아니지만 거기 있는 책들과 그림들과 이런 거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게 정말 좋았구나. 거기서 울컥하는 울림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열악한 입지에도 2만 원이나 되는 돈에도 서사적 개연성이 없음에도 이곳에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가보시면 느낌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야, 예약이 안 된다고요? 예약이 안 됐다고 보면은 네. 오, 대단하네요. 네. 아무것도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딱 가면 아늑한 느낌이 있고요.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저 친구랑 같이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어렸을 때 제가 중학생 때 예전에 그 아빠가 외국 출장 많이 다녀오던 애가 있었어요. 네. 근데 얘는 감성도 좋고 똑똑한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고 뭐 항상 뒷짐지고 이상한 책을 보던 걔네 집에 놀러 갔을 때의 그 기분. 아빠가 출장 가서 사준 어떤 그런 것에 있었던 어떤 부러움과 경외의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제 아재라서 그럴 수 있긴 한데 네네. 거기에 일단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이 사람의 취향이 축적돼서 어떤 울컥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방금 굉장히 설득이 됐어요. 이 비유 괜찮죠? 아, 먹히는군요. 이 비유를 계속 써야겠습니다. 네네네. 아, 설득됐습니다. 네. 네네네. 그 다음 보여드리려고 하는 곳은 이제 책바. 말 그대로 책과 술을 파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그 유퀴즈라는 TV 프로에서 처음 맞아요. 봤는데 나오셨죠. 거기에 사람이 많이 갈까? 그 이영하 작가가 한번 갔기 김영하 때문에 작가. 이영하 옛날 배우시고 김영하 작가가 갔다는 어떤 이름빨로 맞아요. 또 유퀴즈에 나온 것 때문에 뭐 이런 거 아닐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못 참으니까 여기 이제 16명 정원인데 8명은 네이버 예약을 받고 8명은 현장에서 올 수 있어요. 여기도 예약이 잘 안 돼서 갔더니 많아요. 열악해요. 여기는 한 12평 정도라고 들었는데 쭈그려 앉아요. 바도 쭈그려 앉고 구석에도 찌그러져 앉아서 앉는데 만석. 심지어 여기도 도화서림만큼 우리 도화서림보다 더 이 편이 말 좀 되게 잔악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여기도 2시간 머무를 수 있고 도화서림처럼 입장료를 받진 않으나 2시간 동안 2만 원, 2만 5천 원 이상 구매를 해야 돼요. 어떤 거든 간에. 예, 술이든 뭐 책이든.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긴 한데 그 책은 사실 취향을 타고 이제 주인장이 큐레이션을 됐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 딱 원하는 책은 없었어요. 그러려면 이제 술을 주문해야 되는데 2만 5천 딱 주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잔을 주문하니까 4만 원 훌쩍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럼 5만 원 이상 쓰면 4시간을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2시간 하면 무조건 나가야지. 2시간? 물갈이가 돼요. 아, 그렇군요. 30분 동안 또 준비해서 또 오기 때문에 타임제예요. 심지어 연희동이 좀 핫하긴 하나 연희동은 사실 밤 상권은 없어요. 그렇죠. 야간 상권은 없죠. 여기는 근데 밤에 주로 하는 영업을 하는 데다가 연희동 중에서도 저 골목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계단에 걸쳐서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가야 되는 그래서 앞에다 이런 거 세워놓은 건데 이렇게 가려져 있는 곳. 유퀴즈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술을 팔면 사람들이 밤늦게 와서 행패 부리지 않냐라고 했더니 술 취한 사람은 찾아올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애매한 위치임에도 2만 원, 5천 원 이상을 구매해야 하는 강매당하는 기분이 들면도 왜 올까 했을 때 이 또한 저는 자꾸 이제 이 취향의 축적이라는 쪽에서 이제 자꾸 사람을 보여드리게 되는데 이 정인성이라는 저는 이제 사장 대신 주인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주인장의 너무 책과 술을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막 요래저래 이렇게 했던 것들 여기 잘 안 보실 텐데 여기 메뉴판을 보시면 딱 돼요. 그러니까 메뉴판 자체를 이분이 뭐 출판 기획자 이런 사람이 아닌데도 책처럼 했어요. 조금 보여드리면 책 속의 그 술은 이제 특히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 많은데 책 속에 나왔던 칵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했고 시는 30도 이상 술, SN 25도 미만의 알코올, 소설은 10도 미만 독립 출판을 직접 개발한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정말 책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술에 진심이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심지어 그렇게 일했던 내용을 가지고 책도 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위치의 열악함이라든지 공간의 어떤 쾌적하지 않음, 뭐 상대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다른 어떤 책을 파는 공간이 술 파는 공간 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본인의 취향뿐만 아니라 이곳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뭐 이야기까지 결집을 했어요. 여기서 뭘 하냐면 빌보드 차트라는 것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제를 던져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첫사랑이 생각날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기 왔던 손님들이 포스트잇을 쫙 붙여요. 이제 신춘문예처럼 그럼 장원을 네네. 뽑아서 네. 인스타그램에 공지하고 아. 심지어 그걸 모아서 1년 단위로 이렇게 책을 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책에 대한 어떤 좋아하는 마음과 취향이 직결된 플랫폼이라는 생각을 했고 최근에 그 연희동을 떠나서 망원동으로 확장이 전했어요.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그래요? 카더라에 따르면 그것도 지금 굉장히 잘 된다? 이제 조금씩 취향의 축적이라는 말이 이제 와닿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개인의 취향의 축적으로 최초의 고객들을 확보했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고객이자 팬들의 취향까지 같이 축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커뮤니티를 잘 빌드업을 또 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네. 오, 그리고 이제 대단하네요. 도화서림보다 좀 더 진일보한 모델이라는